지난 6월 7월에 방영한 SBS 드라마 악귀입니다. 악귀의 시인 여자와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가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구산영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98년생 호랑이띠 공시생입니다. 산영은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처지라 알바를 뛰어서 생활비를 벌고 있죠. 게다가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날려먹기까지 한 상태였어요. 사기범은 검거되었지만 빼앗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산영은 분노합니다. 그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있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산영은 아버지의 집인 화원제에서 조문을 한 후 친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유품인 붉은 댕기를 받습니다. 아버지 구강모가 붉은 댕기를 딸 산영에게 전해달라는 유서를 썼기 때문이죠. 산영의 엄마는 붉은 댕기를 받자마자 불길하다는 이유로 버리지만 산영은 이미 악귀의 시인 상태였습니다. 산영은 화원제에서 나오는 길에 염혜상 교수와 처음 만나는데요. 혜상은 산영의 그림자를 보고 산영에게 시인 악귀를 알아챕니다. 그 후 공사장에서 배달을 하던 산영은 혜상과 우연히 마주치는데요. 혜상은 산영이 악귀의 시였다고 말하는데 산영은 이를 헛소리로 여기죠. 산영이 잠든 사이 악귀는 그새 풀려난 산영의 엄마를 속인 그 보이스피싱범을 극단적 선택시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생전 마지막에 있던 장소에 산영의 지문이 잔뜩 찍혀서 경찰은 산영을 용의선상에 세우는데요. 하지만 알리바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납니다. 한편 산영의 절친 세미가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두 친구는 집들이 겸 놀고 하룻밤을 자는데요. 한밤중 중학생 3명이 창문을 열고 몰카를 찍다가 산영한테 걸리고 산영과 세미는 중학생들을 쫓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3명의 중학생은 산영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중 파란 모자를 쓴 김진욱이라는 아이가 실족사합니다. 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산영은 그녀가 악귀의 시였다고 한 혜상의 말이 마음에 걸리죠. 주변의 사람이 죽어나가자 산영은 혜상을 찾아가 걱정을 털어놓는데요. 혜상은 악귀의 크기가 그대로라는 말을 합니다. 혜상은 죽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산영은 혜상과 함께 죽은 중학생의 장례식장으로 가는데요. 영정사진을 본 혜상으로부터 산영한테 시인 악귀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안도합니다. 산영은 죽은 아이와 같이 있던 친구들을 장례식장에서 붙잡고 손바닥에 적혀있던 4237의 뜻을 묻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은 3명이었으며 4237을 손에 적은 사람은 없었다며 산영이 4237을 어떻게 아는지 되묻습니다. 이후 두 아이 중 한 명이 정현우라는 이름으로부터 걸린 전화를 받고 겁에 질려서 집에서 뛰쳐나오자 근처에 있던 산영은 이 아이와 만나고 그 아이의 집으로 따라가는데요. 거울을 통해 죽은 남학생의 귀신을 봅니다. 이전에 혜상은 산영에게 거울과 공간들을 잇는 문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거울로 귀신을 본 산영은 겁에 질려서 중학생을 이끌고 동네를 도망치다가 중학생한테 근처에 거울이 있냐고 물은 후 혜상의 말을 떠올려 대략적인 사정을 알게 됩니다. 중학생 3명은 현우를 괴롭히지 않았고 현우가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집에 꼭 오라고 말한 뒤 극단적 선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새 중학생은 이후 현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현재 세미의 집, 즉 과거 현우가 살던 집에서 현우가 전화를 건 줄 알고 찾아가 영상을 촬영했던 거죠. 생전 현우는 새 친구한테 자기한테 동생이 있으며 동생이 불쌍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산영은 중학생을 이끌고 도망치다가 현우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걸 알게 되고 거울과 창문에 비치는 현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현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혜상은 현우의 동생을 설득하고 있었고요. 산영은 타이밍 좋게 도착해 현우의 동생을 창문으로 끌어내 구출합니다. 현우의 동생은 부모의 학대와 함께 방치되어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를 알리기 위해 극단적 선택한 현우가 동생을 가엾게 여기고 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동생을 돌봐주었죠. 현우와 현지를 학대하던 부모는 체포되었고 현지는 구출되는데요. 찬영은 혜상에게 여전히 귀신을 믿지 않고 저런 악귀 같은 인간들이 제일 문제라면서 등을 돌립니다. 이후 산영은 정신과에 들러 설문지를 작성하다가 귀신을 봤나 착각했는데 그건 사람이었고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보는 게 귀신이 아닌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이후 산영은 세미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 서윤정의 청첩장 모임에 가서 짝사랑하던 선배 홍세와 재회합니다. 다음 날 산영은 이사 알바를 하면서 물건 정리를 하던 집 아이의 인형을 찾아주다가 아이한테 손등을 긁힙니다. 이후 산영은 엄마 경문으로부터 혜상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후 악귀한테 지배당한 산영은 방 근처 벤치에서 커터칼로 이전에 물건 정리하던 집 아이의 인형의 눈을 마구 긋다가 다시 산영으로 돌아와 도망칩니다. 산영은 지하도 거울 속에 자기 그림자가 이상한 걸 알게 되고요. 거울에서 악귀를 마주하고 거울 속 다른 사람들한텐 그림자가 있지만 거울 속 자신한테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산영은 악귀에 의해서 화원제를 보게 되고 화원제로 향합니다. 그러나 화원제에서 할머니를 마주한 건 악귀였죠. 악귀는 할머니를 죽이고요. 산영은 아버지 강모의 연고노트가 불타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합니다. 이후 산영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목에 멍이 든 것을 봅니다. 이후 악귀가 다시 빙이 되어 산영의 몸은 차가 오는데도 도로를 건너다가 다시 산영으로 돌아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도로에 서 있는 산영을 혜상이 구합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맨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거든요. 엄마랑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죽으면 안 돼요. 맞아요. 산영 씨 죽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같이 가요. 할 얘기 있어요. 내 옆에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재영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인 83년생 돼지띠 염혜상은 항상 어딘가 허공을 응시하는 시선과 함께 365일 어두운 옷만 걸치는 미스터리한 남자입니다. 명품 수트와 시계, 고급 외제차, 그리고 고급 주택까지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교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재력을 지니고 있죠. 혜상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무서워서 보이지 않는 척, 모르는 척 했지만 반드시 찾아야 하는 존재를 찾기 위해 그들에게 집착하게 되었죠. 혜상은 교회, 성당, 절, 종교란 종교는 다 기웃거려보고 도서관의 관련 도서들을 섭렵하다가 민속학이란 학문에서 어렴풋이 그 해답을 찾게 되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다 죽어가는 마을까지 가서 지역 조사를 하고 전국의 폐가, 집터, 발굴 현장, 궁과 능, 골동품 가게 등을 찾아 전국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십 년 전 혜상의 엄마를 죽였던 바로 그 악귀가 구산영이라는 여자애한테 올라탄 채 드디어 혜상의 눈에 나타납니다. 혜상의 엄마는 어린 혜상의 눈앞에서 붉은 댕기를 손에 쥐고 세상을 떠났죠. 혜상은 그때 처음 머리를 풀어 헤친 검은 그림자로 나타난 그 악귀를 마주했습니다. 혜상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점점 커져가는 악귀를 산영과 뒤쫓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망연자실합니다. 산영은 처음엔 귀신을 안 믿어서 그녀가 악귀의 시였다는 혜상의 말을 안 믿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었는데요. 하지만 귀신을 거울을 통해 직접 본 후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산영은 혜상과 함께 악귀를 쫓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파트너가 되었어요.
96년생 쥐띠인 이홍세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형사입니다. 홍세는 목을 매단 사람들과 그들의 손목에 남아있던 붉은 멍자국 그리고 그 사건들에 교묘하게 연루되어 있는 고등학교 후배 산영의 진실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홍세는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청첩장 모임에 참가해 산영과 재회하는데요. 이후 윤정의 경찰 일은 힘들지 않냐는 말에 일은 원래 다 힘들어. 그래서 돈 받고 하잖아. 너도 한 번쯤 해보지 그러냐? 아빠 돈 말고 남의 돈 받는 거. 라며 윤정의 말을 받습니다. 이후 산영이 자리를 뜨자 동창한테 여전히 재수가 없다고 말한 후 홍세 역시 자리를 뜹니다. 홍세는 이후 강모의 어머니이자 산영의 할머니인 김성란 사건을 조사하면서 선배 형사 서문춘으로부터 산영의 아버지 강모 역시 손목에 멍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요. 홍세는 문춘한테 두 사건 모두 단순 극단적 선택 사건이니 이런 사건들이 아닌 그럴싸한 사건을 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유사한 사건들인 손목에 멍자국이 있는 극단적 선택 사건들을 조사하자는 제안을 받으면서 문춘의 첫 사건이었던 해상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한 사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후 홍세는 문춘한테 광천시에서 발생한 대학생 연쇄 극단적 선택 사건 보고서를 건네면서 대학생들이 사망한 날에 하이힐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하고 문춘과 함께 광천시로 향합니다. 이후 홍세는 문춘한테 세강대 4학년인 이태영이라는 학생이 사건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홍세는 문춘과 함께 태영이 살던 고시원으로 향하고 그곳에 있던 산영과 해상을 마주칩니다. 홍세는 조사를 통해서 태영이 고시원에 일주일 넘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이힐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세는 조사를 끝내고 자신의 조사를 엿듣고 있던 산영과 대화를 나눕니다. 고등학교 때 홍세는 학생들이 농구하다간 운동장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우며 중얼거리는 산영을 보면서 안 쪽팔리냐는 말을 하며 산영과 처음 대화했었는데요. 이에 산영은 안 쪽팔린대요 라는 말로 받아쳤는데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랑은 달리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한 산영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죠. 이후 홍세는 편의점에서 상자들을 옮기는 산영을 산영 모르게 도와준 뒤 편의점에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알바하는 산영을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함께 첫눈을 본 적도 있었죠. 윤정의 결혼식 뒤풀이 때 산영한테 악귀가 씌어버렸고요. 악귀의 씨인 산영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뒤풀이 자리에서 악귀는 홍세한테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였어 라고 속삭였고요. 홍세는 이 말이 자수한 거냐고 산영한테 묻는데 정신을 차린 산영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도 그냥 쌍욕하고 끝내래지 사람까지 죽이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있잖아. 정말 만에 하나 네가 그런 거면 나한테 와. 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조서 이쁘게 잘 써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랬다면 믿어줄 거예요? 뭐라고? 홍세는 해상과 산영이 주장하는 귀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 해상은 금줄을 만드는 장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 죽은 아이를 위해 경을 읊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장인은 염혜진이라는 이름 하나를 알려주며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라고 하셨다. 자기가 잘못되면 아무도 제사를 지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라고 덧붙여 전합니다. 이에 해상은 구광모 교수가 악귀 들렸을 때 말했다는 둘째는 죽어야 돼 라는 발언을 떠올립니다. 해상은 문춘을 만나 저한테 태어나지도 못한 동생이 있었다. 둘째라서 악귀한테 죽임을 당한 거다. 장진리에서 태자귀를 만들 때 둘째를 죽여서 만들었으니 그 원귀가 보복을 하는 거다. 왜 어머니가 악귀를 없애려 했고 악귀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늘 궁금했는데 저희 집에 악귀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비슷한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문춘은
이목단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이후 손목에 붉은 멍이 든 채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용하다고 유명한 무속인 최만월이었다. 그 무당의 집에서 사라진 여자아이의 옷가지와 잘린 손가락이 발견됐다. 범인이 확실했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 최만월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이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해상의 어머니 사건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해상은 무당 최만월의 유가족에 대해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해상은 문춘을 통해 알게 된 최만월의 유족이자 무당을 하고 있는 조카 손자를 만납니다. 조카 손자는 자기 고모 할머니인 최만월을 회상하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용한 무당이었다. 고모 할머니의 유품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상은 붉은 댕기를 꺼내 보이며 이 물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냐고 물었고 무당은 혹시 태자귀 아니냐, 태자귀를 만들 때 댕기를 썼다고 들었다면서 바로 알아봅니다. 해상은 이 댕기가 태자귀가 될 아이한테 줄 표식이었냐고 묻고 무당은 마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 아이는 혼내지도 말고 잘해주라는 의미로 쓰였나 보더라. 그 해가 유독 흉흉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르셨다고 알고 있다. 할머니 유품 중에 그때 남겨두신 기록이 있다면서 보여줍니다. 해상은 무당이 보여준 기록을 살펴보다가 어음을 발견한 후 이렇게 큰 돈을 받았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살 수 있겠다. 가난한 장진리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면서 놀라다가 어음을 발행한 중현상사라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해상은 해상의 친할머니이자 중현캐피탈 대표인 나병희에게 붉은 댕기와 이목단에 관해서 묻습니다. 해상은 목단의 사진을 내밀며 목단이 태자귀를 만드는 데에 이용됐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면서 아이를 이용한 건 무당뿐이 아니었고 이익을 좇는 기업, 가족과 이웃을 팔아먹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패였다라면서 원망의 말을 전합니다. 무당은 입단속을 위해서 악귀를 이용해 목단을 죽였고 담당 형사 2명은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신 경찰에서 면직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받았죠. 중현 상사는 마지막으로 가난한 장진리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고 돈을 뿌려서 목단의 부모까지 매수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길 때 목단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었죠. 해상은 할머니 병희에게 죽은 무당이 받은 어음의 발행인이 중현상사로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 이름과 똑같더라며 이 아이를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죽인 것이냐고 물었고 병희는 그때 회사는 기로에 있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네가 사치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뭔지 모르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어서 해상이 어머니에 관해서 묻자 병희는 너희 아버지가 죽고 그 악귀는 너에게 씌어야 했다. 그런데 그년이 그걸 막으려다가 되레 당했다며 그년만 아니었다면 우린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답했고 해상은 낙담하며 집 밖으로 나섭니다. 집 앞에는 산영이 있었고요. 산영은 해상한테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죽여서 태자귀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돈 펑펑 쓰면서 사니까 행복했냐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이후 산영은 큰 돌덩이를 집어들어서 해상의 차를 연거푸 내려칩니다. 낙담한 해상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 함구했던 친구 우진에게 바보처럼 악귀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재밌었냐면서 화를 냅니다. 이어서 해상은 시계와 차키 등을 버리고 나도 할머니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슬퍼하자 해상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는 검은 형체들 어둑신이가 다가옵니다. 이에 악귀에 씌었던 친구 우진은
해상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갈게라고 말하며 해상을 대신해 다리에서 뛰어내리며 스스로 소멸하게 되었고, 유일한 친구를 잃은 해상은 다리 난간을 붙들고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날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오열합니다. 해상이 처음으로 넋을 놓고 흐느끼는 장면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른스럽고 냉철한 모습과 달리 아직 완전한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이제 산영은 악귀의 사연을 알아버렸고 악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강모가 그랬듯 산영도 자신을 원하게 될 거란 악귀의 목소리를 들으며 산영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악귀 7화가 끝났습니다. 8화가 시작되었고 산영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요. 의사는 그녀의 아빠 강모 역시 흑암시를 알았으며 이 병은 원인 불명이며 치료법도 없어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이 병은 길어도 5, 6년이 지나면 실명이 되어야 하지만 1년 전 의사는 길에서 우연히 강모를 만났고 강모는 눈이 보이는 것처럼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며 의사는 강모가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도록 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산영에게 말해주고요. 이 병은 유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영에게도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던 교수는 악귀한테 빙의된 상태였고요. 산영은 아빠 강모가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악귀를 이용했던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병원을 나선 산영은 지금껏 소홀히 대했던 엄마와 절친 세미를 쳤습니다. 산영은 자신을 걱정하던 엄마한테 카페를 운영하라면서 바리스타 학원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는 당분간 본가에서 지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산영의 친구 백세미는 얼마 전 구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요. 동창 결혼식 뒤풀이를 위해 모인 고급 호텔 와인바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받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확 바뀐 화려한 차림새로 등장한 산영의 모습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악귀가 홍세한테 그 사람들 내가 다 죽였어 라고 말하는 걸 플러팅하는 걸로 오해하고 와인을 쏟아버리죠. 결혼식 신부인 윤정은 주인공 자리를 뺏은 세미한테 합격 자랑 다 했냐면서 꼽을 주고요. 산영의 모습을 한 악귀도 거지야? 합격했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어? 라고 대차게 까버립니다. 세미는 가장 친한 친구인 산영마저 자신을 비판하자 충격을 받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깨져버리죠. 산영은 지난 결혼식 뒤풀이에서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 세미를 본가로 초대하고 자신이 악귀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세미는 믿지 않죠. 세미는 아직 널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표정을 보면 이미 산영을 용서하고 다시 친구로 받아들였죠. 세미는 그날 가장 화났던 건 네가 내 첫사랑인 홍세 오빠를 꼬셨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짓궂은 질문 폭탄을 던집니다. 둘이 사귀냐는 세미의 질문에 산영은 사귀어볼까? 라고 아무렇지 않게 중얼거리죠. 니네 둘이서 2차 갔어? 갔네. 갔지? 갔어. 갔지? 산영은 지난밤 악귀가 자신에게 속삭였던 아빠가 원했듯 산영 또한 악귀를 원할 것이라고 한 말에 네 말이 맞아. 난 널 원해. 내가 뭘 해주면 될까? 넌 뭘 원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 눈을 뜬 산영은 책상 위에 놓인 우진의 사진을 확인합니다. 악귀가 산영에게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준 것이죠. 한편 해상은 악귀를 없애기 위해서 구강모 교수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은 백착골로 와서 박씨 할머니가 했던 객귀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해 강모를 불러내려 합니다. 한편 홍세는 중년 캐피탈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는데요. 홍세는 1983년 중년 캐피탈의 경쟁업체 대표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대표의 아들을 찾는데요. 대표의 아들은 그 사건이 극단적 선택이 아닌 중년 캐피탈 염재우 대표의 범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당시 누군가가 벨을 눌러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염재우 대표가 와 있었고 이후 그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라고 울부짖으며 목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홍세는 자기가 아닌 타이에 의해 죽었다는 해당 대표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알맞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장승에 피를 묻혀 객귀를 부르던 해상은 정신을 잃었고 이장이 그를 발견해 데려옵니다. 해상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백차골 이장으로부터 해상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은 산영은 백차골로 내려옵니다. 산영은 해상의 방 안에 검은 무언가가 서서히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산영은 박씨 할머니로부터 그 정체가 어둑신이이며 해상이 어둠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크기가 점점 커지다 결국 해상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산영은 어둑신이로부터 해상을 보호하기 위해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동쪽으로 해상을 데리고 어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해상은 악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환상을 보며 고통받고 있었죠. 어둠이 해상을 덮치기 직전 동해에 도착한 산영은 일출을 맞이하고 해상은 정신을 차립니다. 산영은 바닷가에서 해상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전 교수님이 싫어요. 교수님 잘못이 아닌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들을 봤어요. 무섭고 두려웠고 슬펐어요. 아,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사신 거겠구나. 어쩌면 교수님은 가족들이 저지른 죄를 이런 방식으로 속죄하며 살고 계셨던 게 아닐까.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환상을 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산영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문추는 해상의 어머니 사망 사건 당시 신입 형사로서 사건을 담당했어요. 홀로 남은 해상을 막내 동생처럼 보살펴준 은인이라서 해상은 지금까지도 문춘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문춘은 귀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해상의 말을 여전히 헛소리로만 치부하고 발로 뛰는 수사와 육감으로 추적한 팩트에 의한 진실만을 믿는 수사를 합니다. 그런 그도 손목의 빨간 멍 사건을 단순 극단적 선택 사건이라고 여기진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의 진상을 나름 알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문추는 결국 악귀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 서울경찰청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에 악귀가 서울경찰청으로 향하게 되자 해상은 문춘한테 전화를 걸어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귀가 문을 두드리면서 성대모사를 하며 염해상입니다 라고 말하자 방 안에 있던 홍세와 문춘 모두 속아 넘어가고요. 문을 열어달라는 문춘의 지시로 홍세가 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산영의 모습을 한 악귀가 문을 열었네 라고 말하고 사라지고 문춘은 결국 악귀에 의해 해당 자료들을 껴안고 창문을 열고 경찰청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 당합니다. 문추는 염교수가 옳았다라고 말하며 결국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구화에서 홍세가 산영의 뒤를 좇는 것을 눈치챈 악귀는 홍세의 차에 올라타 함께 놀이동산에 가자고 합니다. 놀이동산에서 애정결핍이 있고 감정기복이 심한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린아이 자체는 싫어하는 사춘기 소녀의 모습을 본 홍세는 해상을 찾아가 악귀의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해상은 사고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목단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악귀가 들린 산영은 가구에 그림을 그려대는데요. 장진중학교 졸업앨범 사진 속 교실에도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편 산영은 목단이 납치되었던 날과 돌아온 날을 계산해 보는데요. 분명 산영이 본 환각에서는 보름달이 뜨던 날 죽음을 당했는데 목단이 죽어 돌아온 날을 계산해 보니 목단이 납치된 날은 하얀 달이 떴고 돌아온 날은 상연달이 떴으니 목단이 죽었을 그 시점에는 보름달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악귀의 정체는 목단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암시하며 악귀 9화가 끝납니다. 10화에서 해상은
악귀의 정체가 목단이 아닌 걸 알고 할머니 병희를 찾습니다. 해상은 병희에게 죽은 아이가 목단이 아닌 누구냐고 묻지만 병희는 숨기는 게 없다. 그때 죽은 아이는 목단이라고 답하죠. 병희는 악귀의 단서를 찾기 시작한 해상에게 너도 똑같이 죽을 거라면서 쫓아버립니다. 해상은 병희가 만든 귀신을 자기 손으로 없애겠다고 결심하고요. 찬영은 해상에게 악귀와 관련된 물건을 찾고 있지 않냐며 돕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찬영은 악귀에 관련된 물건을 만질 때마다 악귀에 대한 기억이 보였다고 말하고요. 붉은 댕기를 만질 땐 머리를 장식하는 어린아이가 보이고 흙 고무줄을 만질 땐 목매단 여자와 바다가 보였고 파란색 그릇을 만졌을 땐 누군가의 죽은 모습과 보름달을 봤다고 하면서 나머지 물건을 만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해상은 당모와 관련된 장소 중 남은 곳이 2군데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 한 곳인 도서관은 재개발 예정이라 갈 수 없기에 마지막 장소인 폐허가 된 식당을 함께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폐식당 화장실에서 죽은 희생자의 주변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4번째 물건을 찾아냅니다. 물건을 만진 산영은 또 다시 귀신에 씌이면서 목이 마르다면서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고 해상을 보면서 물과 먹을 걸 달라고 빌었고 물도 없이 7일 동안 버텼는데 사람들이 와서는 아직 안 죽었냐고 말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죠. 해상은 귀신한테 5가지 물건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데요. 귀신은 마지막 물건을 찾으면 알게 될 거라면서 얼른 찾아내라고 합니다. 한편 홍세는 해상한테 해상의 아버지 염재우가 과거 손목에 붉은 멍자국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립니다. 해상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걸로 들었다면서 믿지 않았는데요. 조사를 하던 홍세는 1999년 오진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을 당시 이상한 일이 있었음을 알아차렸고 이 사실을 해상한테 전합니다. 이후 해상은 우진의 아버지이자 중현캐피탈 부사장인 김치원을 불러 우진의 담당이가 남긴 녹음을 들려주는데요. 우진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내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담당이는 병희가 우진의 병실에 혼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들어가 봤더니 우진이 죽어 있었다고 증언한 거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우진은 사실 병희한테 해당했던 거예요. 오갈 곳 없던 자신과 아들 우진을 받아준 병희한테 충성을 바쳐온 김치원은 아들의 죽음에 병희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요. 홍세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들려줍니다. 권력과 부를 가져다준 악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당시 이를 알아차렸던 염재우는 아내인 해상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귀신을 없애려 했고 어머니 병희의 금고에 있는 봉인 방법을 확인했지만 봉인에 실패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홍세는 산영을 찾아가는데요. 어딘가 이상한 산영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산영의 본가 전화벨이 울리는데 산영은 주저하는 눈빛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홍세는 집을 나가는 척 문을 닫는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가 들리자 산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홍세는 산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앞이 안 보여? 말해봐. 예, 안 보여요. 요즘은 잠깐씩 안 보이는데 앞으로 영영 못 볼 거래요. 그래서 억울해요. 나 아직 못 해본 것도 많은데 남들은 다 하고 사는 거 그런 거 나도 언젠가 그런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찬영은 홍세로부터 자신한테 씌인 악귀가 새로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 사인을 했다고요? 응, 이게 뭔데요? 계약자 구산영, 피보험자는 윤경문. 엄마요? 네 엄마가 죽으면 네가
거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이야. 악귀가 다음으로 노리는 건 네 엄마라고.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산영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산영은 벌떡 일어나 엄마를 찾아야 한다면서 나서다 눈이 전혀 안 보이기에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요. 홍세는 산영의 손목을 붙잡아 진정시킵니다. 조금만 진정해봐. 구산영, 나는 너한테 씌인 악귀 무조건 잡아야겠어. 이때 해상도 산영의 본가로 찾아오고요. 악귀가 산영 씨 어머님 사망보험을 들었다고요? 예, 악귀는 자신이 가져다준 부의 대가로 산영 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악귀를 없애고 싶어요. 너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죠. 얘기해줘요. 왜요? 그걸 얘기하면 악귀가 우릴 해치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던가요? 난 상관없습니다. 쉽게 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서 얘기해봐. 서문준 형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빠가 서명한 유품 수령 확인서를 접으셨어요. 그 뒷장에 종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세 글자에 한자가 적힌 종이를 접으셨는데 첫 글자는 이거였는데 뒤에 두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이거 지포자 아닌가요? 맞아요. 호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세로로 적혀 있었다고 했죠. 네. 이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호적부. 형사님이 이목단 사건 서류를 복원했다고 했어요. 이목단의 가족들, 그 안에 악귀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장진중학교 학생 여자였으니까 목단이 언니였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호적을 다시 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야. 호적을 다시 떼려면 본적지랑 호주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사건 파일에는 누락이 돼 있었어. 워낙 오래된 사건 파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장진중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악귀일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어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지금껏 악귀가 봉인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경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경희는 심지어 자신의 남편까지 죽음으로 내몰면서 악귀의 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경희는 산영의 몸으로 찾아온 악귀에게 네가 살면 나도 산다. 그 약속 지킬게 향이야 라고 말하면서 악귀를 향이라고 부르는 병이를 보여주며 악귀 10화가 끝납니다. 산영한테 들러붙은 악귀의 진짜 정체는 이향이라는 소녀고요. 향이는 어부 집안의 둘째이자 목단의 언니이며 장진중학교 학생입니다. 향이는 생전에 미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장진중학교 미술부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기 처지에 내심 불만을 갖고 있었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달라붙는 동생 목단한테도 짜증을 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향이는 장진리의 태자귀에 쓰일 제물로 선택되어 붉은 댕기를 받게 되고요. 그날 밤 남은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을 엿듣고 원망에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날 향이는 목단이 붉은 댕기를 쓴 걸 보고 화를 내다가 이내 목단이 자기 대신 죽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목단한테 댕기를 매줍니다. 그런데 목단의 실종 이후 향이의 집안에는 연달아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요. 본래 태자귀가 될 향이 대신 목단이가 사라지자 상심한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아버지와 오빠는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익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향이는 태자귀 값으로 받은 거금을 들고 무당 최만화를 찾아가 돈을 건네면서 유일한 가족인 목단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무당이 안내한 창고에는 죽어가는 목단이 있었고 향이는 목단한테 집에 가자면서 울지만 무당은 목단이를 죽이고는 이제 네가 악귀가 될 차례라면서 향이를 가둡니다. 향이가 죽던 날 집요하게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던 향이는 최후의 발악으로 무당의 옥비녀를 뺏어들어 무당을 찌르는데요. 향이도 무당의 칼에 찔려 죽어갑니다.
이후 악귀가 된 향이는 염승옥, 염재우, 구강모, 구산영으로 숙주를 옮겨가면서 숙주의 욕망을 이뤄주기도 하고 숙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악귀는 11화에서 찬영 앞에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날 가진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하는 탐욕스러운 이들 뿐이었지만 찬영은 그녀 자신으로 살려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찬영은 단호하게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고 대답하고 그러자 향이는 자신의 시신을 찾아 좋은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마침내 악귀의 진명과 5가지 물건, 향이의 시체가 해상과 홍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산영은 해상한테 시신을 찾으면 안 된다는 전화를 걸고요. 갑자기 끊긴 전화 너머에서 산영의 몸을 완전히 차지한 향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11화가 끝납니다. 산영의 아버지 구강모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염씨 가문으로부터 향이의 악귀를 받았는데요. 이익을 위해서 악귀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해 악귀를 없애는 일에 실패하고 악귀의 조종을 받아 산영한테 악귀를 물려줌과 동시에 해상을 악귀의 곁으로 끌어들인 원흉이 되었죠. 네, 이렇게 드라마 악귀 만나보셨고요. 김은희 작가의 전작인 지리산이 폭망했기 때문에 이 악귀가 향후 김은희 작가의 커리어를 결정할 작품이 됐고요.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좋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흥행에도 성공했어요. 김태리와 오정세 두 분 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인데요. 김태리님은 눈빛과 표정만으로 산영과 악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게 표현했고요. 오정세 님도 주로 코미디나 사이코 연기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연기를 훌륭히 소화했는데요. 당연히 진지한 연기도 잘하시죠. 기존의 다른 드라마에는 없었던 민속학과 공포를 결합한 점도 참신하고 좋았어요. 주인공들 간의 직접적인 로맨스 장면도 없고 5, 60년대 시골에서 실제 있었을 법한 전래 민담 분위기의 신비한 공포 이야기가 참신하면서 흥미로웠어요. 시그널을 포함한 대부분의 김은희 작가 작품의 결말은 열린 결말이거나 새드 엔딩이어서 드라마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악귀는 마무리까지 떡밥들을 잘 회수했고 삶에 대한 의지와 악귀를 대치시켜서 주인공이 심지어 시력을 잃어감에도 그래도 살아보자라면서 강인한 삶의 의지를 다지는 청춘의 모습을 보이며 멋진 해피엔딩을 완성했어요. 공신력 있는 외신 연예 매체 롤링스톤은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귀신들이 시청자들한테 공포감과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극찬했고 많은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잘 표현되어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리의 풍부한 표현력과 오정세의 몰입감을 유발하는 연기력이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면서 수많은 시청자를 사로잡았다고 설명했어요. 악귀의 가구 시청률 대비 2049 시청률이 아주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드라마 악귀를 비교적 젊은 시청층인 10대에서 40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60대인 저희 어머니는 이 드라마에 목단이가 등장하는 1950년대가 나오고 시골에는 아직도 존재하는 민간 토속신앙과 그로 인한 공포라는 민속학 관련 내용이 등장해서 어릴 적 비슷한 마을 분위기를 경험해봤다면서 더욱 푹 빠져서 흥미롭고 즐겁게 시청하시더라고요. 2049뿐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도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 악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게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